남아프리카, 인류의 발상지라 불리는 곳. 우리의 조상들이 첫걸음을 내딛었던 곳이다. 최근 이곳에 거대한 열대 문명이 존재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때 대륙 전체에 세워져 있었던 도시와 왕국은 자취를 감추었고 이제는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다. 이 문명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자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인류 역사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여행을 하고 있다. 뉴기니의 정글에서 시작된 연구는 페루의 눈 덮인 산꼭대기로 이어졌다. 그의 연구는 왜 유럽인들이 세상의 대부분을 정복하게 되었는가를 알아내는 것이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유럽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기반이 수천 년 전부터 형성됐으며 특히 지리적인 면에서 유리했다고 주장한다. 유럽인들은 지리적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곡물과 동물에 접근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총과 세균, 강철, 즉 인류 정복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3대 요소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다이아몬드 교수가 총과 세균, 강철이 아프리카로 건너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마지막 여행길에 올랐다. 정복의 3대 요소가 지금도 효력을 발휘하고 있을까? 이번 여행에서 시험대에 오른 것은 다이아몬드 교수의 이론만이 아니었다. 이 여행은 그 또한 시험하고 있었다. 남아프리카 철도 전기기관차 19D 시리즈 1932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제작 과학기술과 인간의 창조력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대륙을 가로지르는 철도, 그 위를 달리는 기관차, 총과 세균, 강철의 승리를 상징하는 유물이다. 이 기관차와 철도가 자레드 다이아몬드를 아프리카의 이야기 속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 이야기는 야망과 탐욕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고향을 떠나 세계 정복에 나섰던 유럽 사람들이 그 주인공이다. 유럽인들은 세계로 진출하면서 다른 민족을 정복하고 철도를 건설했고 유럽을 모델로 한 사회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이런 시도가 성공을 거두었죠. 그래서 아프리카도 같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는 달랐다. 이곳에는 외국의 침입자들이 알지 못하는 위험과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1600년대 중반 첫 번째 유럽 정착민들이 도착했다. 그들은 아프리카 최남단에 위치한 희망봉에 자리를 잡았다. 유럽인들은 새로운 땅에 빨리 적응했다. 그들은 이곳에 밀과 보리를 심고 소와 양을 키우기 시작했다. 사실 총과 세균, 강철에 대한 저의 이론은 바로 이와 같은 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시작한 지도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왜 파푸아 뉴기니 사람들은 유럽이나 미국의 사람들과 다르게 살고 있는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했죠. 그에 대한 첫 번째 답을 농업에서 찾았습니다.
뉴기니인들은 재배하던 농작물이 많지 않았고 가축도 없었죠. 반면 저의 조상들은 만년 전부터 풍부한 곡물과 동물의 혜택을 입고 있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저의 조상들은 이러한 혜택을 등에 업고 도시와 국가를 만들었고 더 나아가 해외에 식민지까지 건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남아프리카는 유럽에서 8,000km나 떨어져 있었다. 어떻게 정착민들은 이렇게 먼 지역에서 유럽의 농작물과 가축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일까? 기술력과 더불어 또다시 운이 작용을 했다. 지리는 이번에도 유럽인들에게 대단히 친절했다. 정착민들이 도착한 곳은 우연하게도 유럽과 유사한 환경을 하고 있었다. 희망봉과 유럽은 적도에서부터의 거리가 같았고 같은 위도상에 놓여 있었다. 이는 서로 반대편에 위치해 있지만 궁극적으로 기온과 기후가 같다는 것을 의미했다. 유럽인들은 이곳에 성공적으로 정착했고 여전히 그들의 후손인 햄피스트 투와 같은 사람들은 이곳에 살면서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 도투아 가문이 수세기 동안 살아온 이 땅에 대해 특별한 느낌 같은 게 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땅에 깊은 애정을 갖고 있었죠. 농사는 우리 가문의 일부였습니다. 농장의 역사가 얼마나 됐습니까? 1683년부터입니다. 첫 번째 정착민들이 희망봉에 도착하고 2년쯤 지나서였지요. 하지만 도투아 가문은 이곳이 빈 땅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심지어 이날도 농장에서 희망봉의 원래 거주민들이었던 코이산족의 흔적이 발견됐다. 여기 흥미로운 물건이 있네요. 석기시대 유물입니다. 1683년 유럽의 정착민들이 이 땅을 차지하기 전까지는 이 지역 대부분을 코이산족이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들이 사용했던 도구로 동물의 가죽을 부드럽게 만들 때 껍질을 벗겨냈던 것이었습니다. 멋지네. 얼마나 손에 잘 맞게 만들어졌는지 보십시오. 그렇군요. 유럽인들이 도착한 후 이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땅에서 쫓겨났다. 그리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더 파괴적인 정복 세력과 마주하게 되었다. 다이아몬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세력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세균 중 하나였다.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총과 세균, 강철이라는 중요한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가축은 유럽인들이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 엄청난 혜택을 제공하고 있었죠. 인간은 가축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동물들의 바이러스와 병원균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해 치명적인 질병이 생겨났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이런 세균에 반복적으로 감염되면서 유럽인들은 면역력이 생겼죠. 하지만 유럽인들이 세계로 진출하면서 면역력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과 마주치게 되었고 그들에게 치명적인 전염병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천연두 같은 병이었죠. 아메리카에서는 원주민 수백만 명이 천연두 때문에 사망했습니다. 희망봉의 코이산족도 같은 운명을 맞게 되었죠. 유럽 정착민들은 농업과 세균의 도움으로 아프리카 최남단에서 확고한 발판을 구축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확장을 시작했다. (1830년대)
개척 정신이 폭발했던 그 시기에 유럽인들은 북아메리카 대륙과 오스트레일리아 대륙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아프리카에서도 내륙을 향해 들어가며 개척을 하고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네덜란드 정착민들이었죠. 1830년대 마차에 짐을 싣고 희망봉을 출발한 네덜란드 농부 수천 명은 가족들과 함께 새로 정착할 땅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보탐험대라고 불렀고 유럽식 정복의 3대 요소 중 하나로 무장하고 있었다. 바로 총이었다. 이 전장식 소총은 보탐험대라면 누구나 한 자루씩 가지고 있었던 대표적인 무기입니다. 특히 네덜란드계 백인들이 이 총을 즐겨 사용했고 말을 탄 채 총을 쓰고 장전을 했습니다. 이 전장식 소총은 여전히 보탐험대 후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당시에는 건장한 남자라면 누구나 이 특별한 총을 두세 자루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개개인의 목숨이 걸려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총에 의존했어요. 총으로 사냥도 하고 자신들도 지켰죠. 그래, 맞아. 당시에는 총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었죠. 유럽인들은 총과 철을 만들어냈고 이 두 가지는 세계 정복 과정에서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된다. 총은 수천 년간 진보해온 과학기술들이 합쳐진 것입니다. 유럽 밖에서 시작된 기술을 유럽인들이 완성한 거죠. 이미 수천 년 전에 농업이 발전한 덕분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당시 총은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날의 휴대폰 같았습니다. 외출할 때 휴대폰을 챙기는 것처럼 총을 챙겼었지요. 발사. 아프리카 중심부로 들어가던 유럽인 정착민들은 자신들을 가로막는 그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1838년 2월 17일 보탐험대는 희망봉에서 1300km 정도 떨어져 있었다. 그들은 완전히 낯선 땅에 들어와 있었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아프리카 원주민 부대가 나타났다. 유럽 출신 정착민들은 원주민 부대에게 완전히 제압당했고 단 한 발의 총도 발사하지 못했다. 몇 시간 만에 거의 300명에 달하는 보탐험대가 목숨을 잃었다. 그들의 적은 무자비했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를 가리지 않고 모두 죽였다. 누가 유럽인들의 길을 가로막고 이렇게 잔인하고 계획적인 공격을 자행했던 것일까? 사실 보탐험대는
거대한 아프리카 왕국의 영역으로 들어갔던 것이었다. 이곳에는 희망봉의 코이산족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바로 줄루족이었다. 그 아프리카 원주민 부대는 줄루족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유럽인들이 만났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죠. 이들은 매우 잘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줄루족이 세운 아프리카 왕국은 상당히 발달해 있었다. 그리고 군사력으로 주변의 부족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 5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영토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안에서 복잡한 경제와 사회 제도를 갖추고 있었다. 영토 수호에 나선 줄루족의 잔인함은 보호 탐험대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네덜란드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죠. 그들은 줄루족의 공격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맞선 적은 손쉽게 10,000에서 15,000명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었죠. 줄루족은 상대가 누구든 개의치 않았고 두려움을 몰랐습니다. 보호탐험대는 충격에 휩싸였다. 총과 세균, 강철이라는 무적의 부대가 드디어 아프리카에서 호족수를 만나게 된 걸까? 보호탐험대는 줄루족이 누구인지 어떻게 이와 같은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었는지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대결을 원했다. 그들은 마차로 방어막을 치고 흐트러진 병력을 정비한 후 전투 준비를 했다. (1838년 12월 16일) 새벽 10,000명이 넘는 줄루족들이 지평선을 넘어왔다. 그들은 영역을 침범한 유럽인들을 향해 돌진했다. 하지만 이때는 유럽인들도 자신들의 기술력을 최대로 활용하고 있었다. 그들은 전장식 소총의 효력을 높이기 위해 계속 재장전을 하며 연속적으로 총을 발사했다. 총을 발사한 후 그 총을 건네주고 다른 총을 받아서 발사하는 방식이었어요. 5, 6초에 한 번씩 총을 쐈지요. 아주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이번엔 유럽인 가까이 접근한 줄루족이 단 한 명도 없었다. 대량 학살이었다. 보호탐험대가 죽인 줄루족의 숫자는 대략 3,000에서 3,500 정도였고 네덜란드의 피해는 부상자 3명뿐이었죠. 이 싸움은 피바다 전투로 알려지게 되었다. 줄루족은 대패했고 총과 세균, 강철은 여전히 우세했다. 유럽인 정착민들은 줄루족의 땅을 가로질러 계속 나아갔습니다. 과학의 새로운 발명품 덕분에 그들의 행보가 더욱 빨라졌죠. 철도가 생겼습니다. 철도와 기차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과 물자를 더 멀리까지 운반할 수 있었죠. 그래서 유럽인들은 아프리카 내륙으로 들어가며 사람과 물자를 실어 나를 철도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는 산업혁명의 시대였다. 얼마 후 아프리카 식민지에는 또 다른 무기가 등장하게 된다. 그 무기는 단 한 사람이 피바다 전투에서와 같은 화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력적인 것이었다. 맥심 기관총입니다.
이 무기가 대단하게 평가받은 이유는 그때까지 사용했던 구식 단발총과는 달리 1분에 최대 500발까지 연속적으로 발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죠. 이는 단발총을 사용하는 군인 100명의 화력에 버금가는 것이었습니다. 아프리카로 더 깊숙이 들어가면서 유럽인들이 마주친 부족들 중에는 줄루족만큼 호전적인 부족들도 있었다. 하지만 은데벨레족과 같은 원주민들은 세계 최초의 자동기관총 앞에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1893년 10월) 발발한 은데벨레 전투는 불과 몇 시간 만에 끝이 났다. 유럽인들은 은데벨레 전사들을 거의 전멸시켰습니다. 고대의 기술이 유럽의 최첨단 기술과 충돌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준 전형적인 사례였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유럽인들은 아프리카 내륙에 길을 만들었죠. 그들은 아프리카의 부족들을 정복해가며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 정착했습니다. 총과 세균, 강철의 승리였죠. 하지만 유럽의 정착민들은 완전히 새로운 적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 적은 한때 자신들의 가장 큰 후원자였던 지리였죠. 북쪽으로 올라간 정착민들은 땅을 개간하고 농장을 만들며 아프리카에서의 풍요로운 삶을 꿈꾸고 있었다. 하지만 순식간에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그곳의 땅은 갈아 일굴 수가 없었다. 곡물은 자라지 않았다. 신발은 진흙범벅이 되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유럽인 정착민들이 직면한 두 번째 문제는 동물들이 죽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죠. 말과 소는 유럽인들이 어디에 가든지 큰 도움을 주던 존재였습니다. 소는 쟁기질에, 말은 전투에 유용하게 사용되었는데 이곳에서 녀석들이 죽기 시작한 겁니다. 수천 년간 길들여진 가축과 곡물은 유럽 문명을 지탱하는 역할을 했다. 가축과 곡물이 없었다면 총이나 세균, 강철도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정복과 식민지의 역사도 없었을 것이다. 이번엔 정착민들이 열병에 걸려 하나둘씩 쓰러지기 시작했다. 주변에 사는 아프리카 원주민들도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건강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 이 이상한 땅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 총과 세균 그리고 강철의 배경에는 지리가 있었습니다. 이 지리적 요인 때문에 유럽인들이 실패했던 거죠. 희망봉에서는 유럽의 농작물이 잘 자랐다.
유럽과 같은 위도상에 있어서 환경이 비슷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아프리카 내륙으로 들어간 정착민들은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며 적도에 접근하고 있었다. 남이 23도 림포포강 주변에서 그들은 남해 귀선이라고 하는 지리적으로 중요한 경계선을 지나게 되었다. 그들은 친숙한 유럽의 기후를 뒤로하고 전혀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열대의 세상이었다. 열대 지역은 유럽이나 온대 지역과는 완전히 다른 법칙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유럽이나 북아메리카, 희망봉과는 달리 이곳에는 두 개의 계절만이 존재했다. 건기와 우기였다. 밀과 보리는 수세기 동안 유럽 문명을 지탱해준 농작물이었지만 이곳 같은 열대 기후에서는 자랄 수가 없었다. 아프리카에 살던 줄루족과 은데벨레족, 그 외의 수많은 부족들은 모두 유럽인들과 마찬가지로 농업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농사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 지금도 아프리카 대륙에는 수천 개의 서로 다른 부족들이 살고 있다. 그들은 모두 관습과 언어 등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런 다양성 때문에 아프리카인 대부분은 한 가지 이상의 언어를 터득하며 아주 어릴 때부터 이런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말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은데요. 이 중에 뱀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좋아요. 그럼 로지 말을 알아듣거나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로지 말. 네. 뱀바 말도 해요? 네. 그 밖에 또 할 줄 아는 말 있어요? 로박 말이요. 로박? 4개나 되네요.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한 가지 말밖에 모르는데. 이곳에 서로 다른 언어들을 조금만 들어보면 이 말들이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 이곳의 언어에 매료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몇 가지 단어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 중에서 태양이라는 단어에 대해 조사한 내용인데요. 니안자 말로는 태양이 아주바, 뱀바 말로는 하카주바, 치와 말로는 드주바, 센가 말로는 주바였습니다. 물이라는 단어도 조사했는데요. 니안자 말로는 만지, 뱀바 말로는 아멘치, 치와 말로는 만지였습니다. 정말 비슷하죠? 언어의 유사성은 뭘 나타내는 것일까요? 열대 아프리카의 현대어 대부분이 뿌리가 같다는 것입니다. 과거 한 집단에서 사용했던 언어에서 지금과 같은 다양한 언어들이 생겨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언어 분석을 통해 서아프리카 열대 지역에서 사용하던 반투어가 그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약 5,000년 전 반투어 사용자들이 자신들의 농작물과 동물들을 데리고 아프리카 다른 지역으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이후 수세기에 걸쳐 반투어 문화권은 수백 개의 다양한 부족으로 발전했고 아프리카 열대 지역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하지만 범아프리카 문명에 대한 진실은 오랜 세월 감추어져 있었다.
알렉스 스커먼 박사는 남아프리카 인종차별의 유산을 바꿔놓으려 하고 있다. 현재 스커먼 박사는 림포포 강변에 있는 유적지를 발굴하고 있다. 마풍구베라고 알려진 이 유적지에는 유럽의 초기 문명과 유사했던 왕국이 있었다. 마풍구베가 이 거대한 국가의 수도였습니다. 이 언덕에만 약 5천 명이 살고 있었죠. 그리고 주변의 골짜기에 이 도시의 사람들을 위해 식량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나 살고 있었죠. 이 사람들은 소와 양을 키웠고 수소와 기장을 재배했으며 철을 사용했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한 거대하고 뛰어난 문명이었죠. 이 나라는 고립되어 있지도 않았고 남아프리카 전역과 더 멀리까지 연결되는 광범위한 경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 푸른색 구슬은 마풍구베에서 만든 거고 유리 구슬은 인도양 연안에서 온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마풍구베가 국제적인 무역 네트워크에 속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들은 보츠와나 북부까지 이어지는 무역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물품을 가져오고 그걸 다시 인도양 연안까지 운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프리카인들은 유럽 정착민들이 실패했던 농업에서도 성공을 거두고 있었죠. 그들이 개발한 독자적인 농사법이 대륙 전체로 보급되면서 사회의 기반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인도와 같이 먼 지역과도 교역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아프리카 열대 문명의 중심지에서는 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유럽인들과 그들이 데려온 동물들은 열대 지역으로 들어오자마자 병에 걸려 하나둘씩 쓰러지기 시작했다. 열병이 그들을 괴롭혔다. 반면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였다. 그들 상당수는 유럽인들의 치명적인 무기였던 천연두조차 이겨내고 살아남았다. 천연두는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그리고 희망봉의 코이산족을 무너뜨린 치명적인 질병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다이아몬드는 이 모든 것이 지리에서 비롯되었다고 믿는다. 유럽 출신 사람들과 가축들의 목숨을 앗아간 질병은 열대 지역에만 존재하는 병이었다. 유럽인들은 이 병에 노출된 적이 없었다. 일반적인 정복의 패턴이 역으로 적용되는 순간이었다. 신세계에서는 유럽의 세균이 원주민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번엔 유럽인들이 아프리카에 자생하던 세균에 노출됐습니다. 이제까지처럼 총과 세균, 강철로 무장을 했지만은 세균이 역으로 작용하며 유럽인들을 공격한 거죠. 정착민들과 그들이 데려온 가축들은 열대 전염병과 이곳에만 자생하던 질병에 희생되었다. 아프리카 소들은 수천 년 동안 열대 세균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오고 있었다. 이 소들이 왜 열대 아프리카인들이 희망봉의 코이산족에 비해 쉽게 천연두를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될 것이다. 천연두 바이러스는
수세기 전 소를 통해 인간에게 전염된 것으로 현대 전문가들은 이것이 아프리카 열대 지역에서 처음 생겨났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아프리카인들은 이 질병에 친숙했다. 그들은 이미 이 병에 대한 면역력이 생겨 있는 상태였다. 그뿐만이 아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전염성이 강한 질병의 항체도 가지고 있었다. 말라리아였다. 모기에 의해 발병하는 이 질병이 바로 유럽 정착민들을 고통과 죽음으로 몰아넣은 주범이었다. 열대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은 효과적으로 말라리아에 대처하고 있었다. 그들의 문명은 애초에 말라리아에 감염되지 않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그들이 정착한 곳은 주로 고지대나 건조한 지역으로 모기가 번식하는 습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게다가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가 모여 살고 서로 멀리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말라리아 감염의 수준을 제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매우 대단한 일이었다. 유럽인들은 아프리카의 생활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물을 사용하기 편한 강가나 호숫가에 집을 지었다. 하지만 그것은 모기의 온상지였다. 그 결과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 열대 기후가 유럽의 총과 세균, 강철을 물리쳤습니다. 아프리카인들이 승리를 거둔 거죠. 그들은 열대 기후에 맞는 복합적인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이 문명은 대륙 전체로 퍼져나갔고 문화의 확산을 가져왔습니다. 유럽의 총과 세균, 강철은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최후를 맞이했던 것일까? 이 거대한 열대 문명 앞에는 어떤 미래가 펼쳐져 있었을까? 유럽인들은 아프리카에서 적응하는 데 실패했다. 이것은 북아메리카나 남아메리카와는 달랐다. 하지만 아프리카에는 유럽인들을 끌어들이는 중요한 요소가 있었다. 바로 구리와 다이아몬드, 금과 같은 자연 자원이 풍부하다는 것이었다. 유럽의 정복자들과 총, 세균, 강철의 이야기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게 된다. (1800년대) 말 현재 콩고 민주공화국, 벨기에 사람들이 아프리카인 수백만 명을 강제로 끌고 가고 있었다. 고물을 채집하고 광물을 캐내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였다. 아프리카인들의 집과 마을은 불타고 있었다. 천년 역사의 열대 문명이 재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대륙 전역에서 열대 기후에 완벽하게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던 아프리카인 수백만 명이 자신들의 고향과 생활 터전을 떠나고 있었다. 강제 노동에 동원된 것이었다. 아프리카의 자연 자원을 유럽으로 보내기 위해 유럽의 정복자들은 이번에도 자신들의 기술력을 동원해 더 많은 철도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수만 명의 인력이 동원되었고 그 결과 반짝이는 철도가 희망봉에서부터 열대지방 심장부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유럽인들이 아프리카의 자원으로 만든 철도.
이 철도는 아프리카 문명의 폐허 위에 놓여진 것이었다. 아프리카를 가로지르는 기차를 타고 총과 세균, 강철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이 기차와 철도는 제2학기의 심장부에 해당합니다. 이 철도는 지금도 처음에 만들었던 그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최남단에서 출발해 콩고와 잠비아로 들어와 엄청난 양의 구리와 광물을 실어 나르고 있죠. 아프리카는 더 이상 식민지가 아닙니다. 아프리카의 나라들은 자유국가이며 독립국가죠. 현대 아프리카에서도 총과 세균, 강철에 대한 제1원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잠비아 북부 은돌라, 자레드 다이아몬드 교수의 종착역이다. 이웃한 콩고의 내전으로 이 선로의 마지막 몇 킬로미터를 더 가는 것은 위험했다. 이것은 현대 아프리카의 현실이 극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이곳은 열대 아프리카의 중심부입니다. 잠비아는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를 통틀어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한 곳이죠. 연평균 수입이 몇백 달러도 되지 않습니다. 이곳의 평균 수명도 35세밖에 되지 않죠. 그렇게 보면 이미 전 잠비아인 2명의 인생을 산 거네요. 이곳에 와서 역사와 지리, 총과 세균, 강철을 통해 현재 잠비아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현재 잠비아에서는 한때 이곳에 위대한 토착 문명이 존재했었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 눈에 보이는 것은 식민지의 흔적뿐입니다. 도시와 마을은 유럽인들이 건설한 광산과 철도 옆에 세워져 있습니다. 모두 유럽식 마을이죠. 이 대륙과 이 민족을 지탱하던 그 위대한 힘은 어떻게 된 걸까요? 현대 아프리카에서 총과 세균, 강철은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까요? 말라리아는 잠비아의 풍토병이죠. 공중보건 분야 1위의 문제입니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를 살펴봤더니 병원과 같은 치료시설을 찾아오는 어린이 외래 환자 45%가 말라리아 환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 교수의 연구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세균이 현대 잠비아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이곳의 가장 심각한 질병은 최근 생겨난 에이즈가 아니라 과거 유럽인들을 쓰러뜨렸던 고대의 풍토병 말라리아였다. 아프리카 5세 미만의 어린이들의 첫 번째 사인도 말라리아라고 한다. 이건 좀 오래된 기록인데요. 병원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이름과 나이, 사인 등이 정리돼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5살 미만의 아이들이죠. 1살 반, 3살, 5개월, 1살. 대부분이 5살 미만의 아이들이에요. 과거에는 사람들이 넓은 지역에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말라리아의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나 마을에 모여 살게 되면서 전염률이 높아지고 있다. 전염병은 이 나라를 괴롭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다. 말라리아는 우리나라에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말라리아로 고통을 받고 있죠. 이 아이들을 보십시오. 이 엄마들은 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얼마나 이 나라의 생산성에 지장을 주고 있는지 알 수 있지요.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추산한 바에 따르면 지난 반세기 동안 매년 아프리카의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1%는 말라리아로 인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과거 수천 년 동안 발달되어 온 아프리카인들의 면역력과 항체는 이제 더 이상 예전과 같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계속 변종이 생겨나고 있고 그로 인해 치료약들도 효력이 떨어져가고 있다. 말라리아 발생 위험 기간에는 이 병원에서만 하루에 7명의 어린이가 사망했다. 박사님은 적응이 되셨겠지만 전 아닙니다. 이런 광경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잠비아의 현실이요. 그래요. 사실 아직도 이 광경에 적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이런 질병과 죽음에 적응할 수는 없을 겁니다. 특히 자신의 일부나 마찬가지인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하는데 적응할 수는 없겠죠. 이 문제가 정말로 심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실제로 경험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전 책에서 세균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3대 요소 중 하나였다고 담담하게 기술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세균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지역에 오니까 좀 힘드네요. (30년) 전 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불평등의 기원을 알아내기 위한 여행이었죠. 저의 이야기는 문명이 시작하는 단계까지 거슬러 올라갔고 지리적 요인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인간이 처음 농사를 짓기 시작했을 때 최고의 농작물과 동물에 접근할 수 있었던 특정 지역의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계속 혜택을 누렸습니다. 유럽인들은 총과 철을 완성했죠. 그리고 치명적인 세균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이것들을 도구로 세계 정복에 나섰고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결론은 지리와 총, 세균, 철이 우리의 역사를 만든 가장 강력한 요소였다는 겁니다. 잠비아에서는 여전히 이 요소들이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열대병원군이 나라 전체를 뒤덮고 국민들을 가난으로 내몰고 있죠. 이것은 앞으로도 잠비아가 지리와 역사의 희생양으로 남게 되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프리카는 앞으로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래는 희망적입니다.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프리카나 저개발국이 이대로 끝나는 것도 아니죠. 세계가 다르게 발전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고 이 지식을 활용해 역사적으로 불이익을 당한 지역을 도울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역동적인 국가들이다. 이 나라들은 아프리카와 같은 열대 기후다. 그래서 지리적 문제도 같았고 말라리아 문제도 상존해 있었다. 하지만 두 나라는 자신들의 환경을 이해하고 변신에 성공했다. 50년 전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지리와 세균의 문제점을 인식했다. 그래서 모두가 협력해 자신들의 땅에서 말라리아를 거의 박멸해냈다. 그리고 경제와 생활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켰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성공담은 역사와 지리에 대한 이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고 왜 그러한 일이 벌어졌는지 알게 되면 그 지식을 활용해서 미래에는 다른 일이 생기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잠비아 정부도 이와 같은 입장이다. 그들도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처럼 말라리아를 박멸하기 위한 전국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새롭게 개발된 약과 예방주사 덕분에 성공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말라리아를 통제할 수 있게 되면 복지가 향상될 것입니다. 복지가 향상되면 자동적으로 생산성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리고 생산성이 증가하면 언젠간 우리도 부유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생계를 걱정할 필요도 없어지고 여유도 생겨서 자신의 힘을 충분히 발휘해 보다 더 나은 생활을 추구하겠죠. 자레드 다이아몬드의 연구를 통해 인류 역사의 중요한 요소를 이해할 수 있었다. 인류 역사의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의 연구의 중심에는 인류 개개인의 삶이 자리를 잡고 있다. 역사나 개발, 사회의 경쟁이나 국가의 부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한 연구거리가 아닙니다. 이곳 아프리카에서는 사람들이 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30년간의 조사와 연구를 마친 지금도 총과 세균, 강철이 남긴 문제를 처음처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왜 우리의 세계는 부와 가난으로 나누어진 것일까? 어떻게 우리는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 제 평생 다시는 총과 세균, 강철에 관한 연구만큼 흥미진진한 연구를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